있죠. 수능 전에 보는 학교이고 카톨릭대, 단국대, 성신여대랑 같이 8, 9월쯤에 여러분들이 파이널 단계를 맞춰놔야 됩니다. 그런 학교이고 그리고 또 홍익대랑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엄청 어렵다 그 정도는 아닌데 난이도 한 중3 정도로 꽤나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생각보다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라던가 이런 것들,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이 매년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일 특이한 게 1번, 2번 문제 중에서 항상 1번 문제에서 묻는 게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비정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쓰기의 여러 유형들을 그냥 다 종합적으로 익혀놔야지 홍대는 대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1번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학교입니다. 3학 라인 중에서 이제 성대 같은 학교들은 1번 유형이 우리가 고정이 돼 있죠. 1번 문제에 항상 분류 요약, 2번 문제에 항상 자료 해석, 3번 문제에는 자신의 견해를 선택해가지고 입장 지지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정형화가 돼 있고, 3학 7 라인, 서강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문제 유형이 달라지긴 하지만 막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가 작년에는 무슨 범주 개념을 물어보는 걸로 나왔었죠. 전통적인 가족관념에 대한 범주관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명사와 관형사의 구분, 이런 범주관념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그러니까 뭘 물어볼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번 문제에서는 주로 이제 독서나 문학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독서나 문학 쪽에서 출제가 되는 편이고, 2번 문제에서는 사탐쟁점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경제랑 뭔가 연관성이 있는 주제가 거의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는 경제 중에서도 시장경제 파트, 시장경제 파트랑 어떤 윤리적 쟁점이랑 연관을 지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경제의 한계점,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 가위 문제를 내면서 어떤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랑, 그리고 이제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시킬 것인가, 자율에 맡길 것인가,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묻는 주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경제 쟁점하고 윤리 쟁점하고 결합을 시켜서 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고, 그러니까 홍대 문제는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1번 문제가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에서 쓰던 스타일, 그러니까 그냥 가 요약하고 나 요약하고 다 요약하고 나 요약하고, 또는 그냥 각 제시문을 따로따로 설명하고 끝내는 그런 방식으로 쓰시면 홍대 1번은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다른 학교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막 괜히 쓸데없는 자기 생각 쓴다거나 제시문들 간에 괜히 막 쓸데없이 연결을 억지로 지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다른 학교에서는. 근데 홍대에서는 필히 그것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채점 기준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쓴 예시 답안에도 홍익대학교 스타일, 그래서 홍익대학교 스타일의 예시 답안을 올려놨고요. 학교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진짜 완전 홍익대만의 스타일의 그런 답안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스타일에 따른 예시 답안을 제가 직접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홍대를 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쓴 그 일반적인 그냥 답안 작성 스타일을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홍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둘의 차이를 비교 대조를 하시면서 홍대 답안을 좀 많이 카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시문을 보기 전에, 자, 우리 홍대는 좀 스타일이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 채점 기준표를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6, 7, 8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홍익대학교의 채점 기준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제시문을 분석을 들어갈 건데요. 자, 이제 쫙 나와 있는데 7페이지의 표를 먼저 볼게요. 7페이지의 표를 먼저 보는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거였죠. 문제 1의 요구사항은 가와 라를 각각 분석하라. 가와 라를 각각 분석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하느냐,
인간과 기계의 관계. 공통 소재가 인간과 기계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관해서 각각 분석 설명하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각각 분석 설명하면서 모든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지으라는 문제였는데요. 여기 배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제 시문에 대한 분석을 25% 점수를 주고 나제 시문에 대한 분석이 20%, 다의 25%, 나의 20%, 그리고 마지막에 뭐에 대한 배점이 있냐면 전체적인 글의 완성도, 여기에 10%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제일 깐깐하게 뭔가 말이 많아요. 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제일 길게 해서 4개의 블랙 포인트로 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전체적인 글의 완성도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 학교는. 그러니까 통일성 있는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4개의 제시문을 엮어서 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씩 보면 각 지문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차별점을 두어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일단 첫 번째로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뭔가 당위적 방향을 억지로 도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발달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윤리적 관점을 서술하는 것을 지양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당위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또는 너무 이분법적인 서술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딴 학교 제시문들이랑 굉장히 차별점이 돋보이는 지점이에요. 딴 학교들은 특히 성대 그냥 2가지 입장으로 분류하라고 대놓고 나오죠. 그래서 한 4개 정도 제시문이 있으면 이거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해서 2가지 상반된 입장을 제시한다 이렇게 하고 분류 요약을 전제로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양대립적으로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기준을 적용시켜서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기계라는 것은 우리가 기계를 뭐 제한해야 된다 아니면 개발해야 된다 아니면 기계라는 것은 유토피아를 이끌 것이다, 디스토피아를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이분법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차원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얘기고요. 이 점에서 단순 분류 요약형 문제랑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계에 종속될 것이며 우리는 기계에 대한 AI에 대한 개발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기준으로 OX로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쟁점이 엮여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대는 그런 문제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채점 기준에서 보면 여기 보면 제시문을 나누어 묶는 방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 기계가 지니지 못한 인간의 고유한 특성, 기계 시대의 역할, 인간과 기계가 구별이 되지 않는 세계 등 세부적으로 파악한 글에 세부적인 논점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매트리스 제시문을 읽으면서 인간이 기계에 의해서 종속된 삶을 살 것이다. 미래는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분법적인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되고 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양상을 조금 세부적으로 서술을 하라는 뜻입니다.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 양상을 세부적으로 키워드를 찾아서 서술을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단순 이분법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랑 좀 비슷한 결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각각의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한 편의 완결된 글로 이게 진짜 골 때리는 부분이에요. 내가 몇 년 전에 홍대 채점 기준표를 보면서 솔직히 좀 빡쳤던 부분이기도 해요. 보면 이를 한 편의 완결된 글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분석 순서는 글의 논지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제시문들에 제시된 것 이상의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지나친 선입견을 발휘하거나 낙관론이나 비관론 내지 지배나 종속 같은 이양대립적 구도를 내세워서 각 제시문의 논지를 왜곡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여기서도 지금 이양대립하지 말라고, 이양대립으로 놓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항대립이라는 건 서로 대칭원 쌍으로 놔가지고 단순 분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 대 부정, 낙관 대 비관, 또는 뭐 자유주의 대 공동체, 이런 식으로 그냥 대칭원 쌍으로 놔서 또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 이분법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죠. 그만큼 교수님들이 이거를 이렇게 내지 말라고 미리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완결된 글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따가 요 9페이지에 나온 진짜 이 홍익대학교 스타일 예시답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홍익대학교는 딴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는 4개의 제시문을 문제에서는 보면, 문제에서는 그냥 4개의 제시문을 각각 분석하라고만 해놨는데, 답안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공통 주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9페이지 가서 한번 보면, 9페이지 요 홍익대학교 스타일, 제가 전형적 스타일 넣어놨죠. 제가 홍익대학교는 매년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홍익대학교를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이 섞여 있는 반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하곤 합니다. 여기 보면 인공지능 시대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인간과 기계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공존한다 라고 나오면서 10페이지 맨 마지막에는 여기 공통주제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줄, 인공지능 시대가 고도화될수록 인간과 기계는 서로 교감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될 것이며, 이때도 인간은 기계가 갖지 못한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는 것이 역설적으로도 강조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마지막에 엮어서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는 결국에 통합이 되는, 상당 부분 통합이 되면서 상호관계를 이룰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서도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의 고유성을 우리가 잘 모색하고 탐구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이 되고 상호관계를 이룰 것이지만 인간의 고유성에 역시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나의 통합된 주제로 마무리를 지어서, 이 통합된 주제를 가지고 4개를 유기적으로 엮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예시답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9페이지 밑에 슬쩍슬쩍 보시면요, 가나다라를 그냥 각각 가, 나, 다, 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억지로 좀 연결을 짓고 있어요. 보시면 제시문 가는 9페이지 보면, 일라이자 효과에 관한 글로 인간과 기계가 감정적 소통이 가능해졌음을 시사한다. 인간의 동반자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랑 연결 짓는데 뭔가 연결사를 써주고 있죠. 연결사 때 또는 연결해주는 키워드를 써서 한 2개를 막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인간과 기계의 연결이 고도화되면 다의 매트릭스처럼 인간과 기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합된 그런 가상세계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의 얘기를 하면서, 가에서 인간과 기계가 교감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조금 더 나아가면 매트릭스 같은 가상현실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에는 인간의 기계와 연결과 상호작용이 고도화된 시대에는 라에서처럼 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될 것인데, 그러니까 매트릭스랑 또 연결을 짓고 있는 거죠. 매트릭스 사회가 현실이 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해지는데, 기계가 그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 매개의 관계를 만들어줘서 연결을 지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게 홍익대학교의 좀 독특한 스타일이고요. 우리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이제 홍익대학교의 독특한 스타일인 게 문제 1번에 보면 제시문 가라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라고 써 있잖아요. 각각 분석하라고 써 있으면 원래 정상적인 글이면 그냥 가 어쩌고, 나 어쩌고, 다 어쩌고, 나 어떻고 요것만 잘하면 100점을 줘야 돼요. 근데 홍대는 아예 출제 의도가 요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딴 학교랑 구분되는 점입니다. 딴 학교, 예를 들어서 경희대, 외대 이런 데 준비한 친구들은 오히려 이거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이런 걸 억지로 하려다가 지면도 모자라고 감점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외대나 경희대처럼 이제 그냥 딱딱딱 쓰라는 것만 쓰는 학교들에서는 그냥 가, 나, 다, 라 각각 잘 분석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홍익대만의 스타일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 분명하게 홍익대학교에서는 가, 나, 다라를 나열형으로 쓰지 말라 이렇게 채점 기준표에다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거 아니까 그렇게 쓰지 말라라고 교수님이 친절하게 채점 기준표를 이렇게 길게 써놨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채점 기준표는 교수님들이 출제진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기 전에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채점하라고 채점하신 교수님들한테 이거 써서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교수님의 그 선견 지명이 놀랍잖아. 여러분들이 쓸 거를 미리 다 예견을 해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저렇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면 감점입니다. 이거를 여기다 다 상세하게 교수님이 써놓은 거예요. 내 생각에 홍익대학교 문제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몇 년째 아마 철학 교수님들이 약간 좀 발언권이 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엄밀하게 구분하고 되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이 진짜 강조가 되거든요. 텍스트의 사소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읽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독해를 해야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문제를 내요. 그냥 러프하게 경희대처럼 그냥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좀 정확한 답을 못 맞추게 문제를 냅니다. 아마 철학 교수님이실 거고 이제 문과를 탄압하는 현 시대의 분노에서 이렇게 문제로 이제 막 분노를 표현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나름의 추측이 듭니다. 교수님 존경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제시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나다라를 각각 도식화를 하면서 우리가 공통된 주제의식으로 한번 엮어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제시문 가에는 우리가 일라이자 효과라고 부르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일라이자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일라이자는 첫 번째 줄에 보면 1960년대 MIT에서 만들어진 상담치료로 만들어진 챗봇의 이름이랍니다. 대충 이 당시쯤에 AI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작년에 이제 2024학년도 이제 학년도가 아니라 연도죠. 2024년도 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그 AI 수식을 개발한 그 과학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물리학마저도 뭐 옛날처럼 막 양자역학, 뭐 상대성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노벨상 받는 게 아니라 AI 쪽을 연구한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작년에 받아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인간의 지능이 점점 더 이렇게 기계로 대체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징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전통 물리학을 사랑하는 그런 약간 물리학 바들은 이제 물리학이요 빠이 이러면서 이제 죽음이다 이러면서 약간 좀 자존심도 상했겠죠. 약간 좀 공대 스타일 나는 사람이 물리학상을 받으니까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AI라는 용어가 이 당시에 딱 등장한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일라이자라는 로봇이 등장했는데 상담 치료를 목적으로 만든 챗봇의 이름이고 여기 보면 정신과 의사 역할을 모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환자의 말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라이자라는 로봇이 있고 일라이자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인간과 상호 소통을 합니다. 알고리즘 기반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예요? 알고리즘이라는 건 우리 뭐 지난번에 한양대 문제를 풀면서도 했지만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하고 규칙에 기반한 연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일라이자는 연산을 해서 수식을 때려가지고 그냥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통계적으로 이런 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더라 이렇게 가공된 답변을 내놓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한 말의 일부를 활용하여 의문문으로 변형한 다음 되묻는 것이다. 우리 그 옛날에 막 좀 되게 웃긴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공감과 치유의 대화 이런 거 해가지고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하세요. 상대방이 한 말을 적극적인 질문으로 바꿔서 이런 걸 한 겁니다. 이 로봇이. 그래서 이제 제 남자친구가 저를 여기로 오게 했어요 라고 말하면 당신의 남자친구가 당신을 여기로 오게 했다고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순 규칙에 따라서 규칙과 데이터에 따라서 단순 연산에 기반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일라이자하고 상담을 하면서 진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진짜 막 감동의 도가니에 젖어 있었대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 남자친구가 여기로 오게 했다고요?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좀 되게 뭔가 기술 수준이 굉장히 저조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데 반면에 요즘 GPT의 상담 능력은 엄청납니다. 엄청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말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이제 우울에 있다니 슬프대요. 쫙 어쩌고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라이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 인간은 이 일라이자라는 기계에 대해서 진심 어린 공감과 교감을 했다. 애착을 느꼈다.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공감, 교감, 애착의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단에도 이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컴퓨터 프로그램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게 되는 것을 일라이자 효과라고 일컫게 되었다. 단순히 공감하는 신용도 사람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받아들여지며 심지어 치유의 기능도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라이자가 수행한 인간과의 소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데이터 기반, 규칙 기반, 연산, 단순히 얘한테는 그냥 연산작용의 결과일 뿐이었다 라고 해서 이거를 공감하는 신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공감하는 신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계 AI 시대에 AI가 인간과 교감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울 수도 있는 점이라고 지적되는 게 이 지점입니다. AI는 감정을 느끼지 않고 인간에게 감정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게 엄청난 인간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갖게 될 수, 여기에서 그 얘기까지 하고 있진 않아요. 이건 약간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컨트롤 키 중에 하나가 AI는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느끼지도 않아요. 웬만해선. 근데 인간에게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엄청나게 충동적인 행위들을 유발할 수 있고 인간의 행동을 그 감정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자기는 정작 그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협이자 엄청난 무기라고 무기 중 하나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AI. 이따가도 나오지만 AI의 어떤 감정, 의지 이런 게 AI가 없다라는 게 하지만 그걸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AI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 거죠. AI 사이코패스가 등장할지도 몰라요. 그럼 뭐 절대 못 잡을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가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 공통된 주제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관계의 양상은 어떻게 드러나요? 이제 인간과 기계가 서로 적어도 인간이 기계를 교감 상대방으로 여기고 있고 어떤 우리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의 동반자로 보는 관계가 드러나죠. 기계가 그러니까 인간과 어떤 인간에게 감정을 나누고 인간에게 어떤 경험, 특정한 감정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역 속으로 온다라는 뜻이에요. 자, 나를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계가 대신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를 묻는다. 그래서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성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성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이 고유성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거야.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고 어떤 의미와 관련된, 삶의 의미와 관련된 측면에서 인간은 기계와 구별되는 고유성을 지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인간의 고유성인가 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을 구현해낸다 하더라도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감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라고 해서, 고유성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감정의 존재입니다. 감정의 유무. 인간은 기계와 달리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 감정이 결국에 기계와 인간을 구분해주는 분기점이 될 거란 뜻이에요. 위에서도 뭐 감정 얘기를 했었지만, 기계는 감정을 느끼지 않고 감정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게 엄청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인간은 그런 감정을,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윤리적 특성, 감정적 특성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의 짓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들과 연관관계를 짚어주라는 게 홍대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나열하지 말라고 홍대에서는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관 지점,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찾아내셔야 되고요. 감정이라는 게 고유한 인간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한 인공지능 시대의 세 번째 문단에서는 또 뭐가 나오느냐?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고,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이에 대응해왔고, 이는 기계에게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라고 해서, 결핍과 고통을 통해서 오는 어떤 유연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인간의 고유성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이제 논술 주제에도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 일반 국어 문제 풀면서도 이제 들어봤어요. 이 작품 있잖아요. 이 월더 석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을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여기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사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계정을 지웠지만, 예전에 글 쓴 게 좀 쪽팔려서 지웠지만, 예전에 서평단, 출판사 서평단 활동도 했었고, 취미로.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서평 같은 거 이제 몇몇 작가들 이제 그거 받아서 인스타로 이제 DM 보내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서평 어떤 거는 좀 재밌게 쓴 거는 진짜 일주일 만에 막 2,000, 3,000 올라가고 막 그러긴 했어요. 갑자기 막 팔로워, 그냥 완전 그냥 내가 막 억지로 맞팔하는 거 그런 거 없이 순 맞팔로 한 일주일인가 2주 만에 2,000 이렇게 올라가고 한 적도 있었는데, 책을 잘 골랐죠. 그때 책발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글도 하나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벌써 몇 년 전이라 그때 글을 내가 차마 못 보겠어서 지웠어요. 그거 외에도 어떤 작가 중에 하나랑 좀 싸가지 없는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미래 사회에는 뭔가 이제 고통을 느끼는 것이 굉장한 특권이 될 것이다. 저도 그런 문장을 썼었고, 어떤 출판사 사장이 되게 막 인상을 깊게 받았던지 최 작가님의 글에서는 경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되게 되게 아재의 향기가 나는 글을 써놓으셨는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면 이 작품은 진짜 꼭 풀텍스트로 한번 읽어보세요. 멋진 신세계. 진짜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텍스트를 그냥 천천히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다 읽고 있는 게 그렇게 효율적인 전략은 아니에요. 저도 어떤 책을 사면 다 읽어보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게 다 읽을 가치가 첫 번째로는 별로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책을 읽고 어떤 특정 쟁점을 잡아서 GPT랑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줘요. 질문만 잘하면 진짜 GPT가 답변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질문을 못하면 답변도 멍청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고 언어 능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AI를 잘 활용하려면 인간의 언어를 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GPT를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문제의식이 나오고 여러분들 또 뭐 이제 나중에 이 책은 진짜 꼭 읽어보세요. 내가 진짜 꼭 읽어보라고 하는 책은 몇 개 없는데 나도 이렇게 책을 막 이렇게 요즘 작가들 쓰는 책은 읽기가 싫어가지고 이 책 도스토옙스키의 죄악으로는 진짜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으면서 진짜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막 아까 홍대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분법적으로만 너무 사고에 버릇하면 안 좋다 그랬잖아. 그렇게 이제 이분법적이고 단순 무식한 좀 사고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이렇게 좀 되게 좀 비유 같은 것도 쓰고 어떤 스토리로 얘기할 줄도 알고 이런 능력을 가지면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엄청난 소통 능력의 차이가 됩니다. PT 같은 거 하거나 뭔가 발표할 때 겁나 유식해 보여요. 그냥 막 딱딱딱 논리적인 얘기만 하고 끝내는 애보다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꼭 읽어보시고요. 결핍과 고통에 따른 그 유연성과 창의성 이런 것들은 인간과 기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는 인간이 벌써 기계한테 창의성 영역에서 졌다라고 얘기하는 관점인데 이 관점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고통과 결핍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진짜 창의성이다. 기계가 그냥 연산해가지고 뭐 GPT가 똑똑한 답변 내놓는 건 그건 창의성이 아니다라는 견해가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결핍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창조해낸 의미를 창조해내고 해석하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인간만의 창조력이 될 것이고 이런 능력을 결국에 홍대 스타일로 쓴다면 이런 능력이 더더욱 어떤 사회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계와 인간은 여전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질 것이며 이렇게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제의식으로 묶어야 됩니다. 홍대는 하나의 공통된 어떤 띠이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묶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들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도식화를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시문 다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매트릭스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쯤에 만들어진 영화일 수도 있겠다.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진 영화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매트릭스라는 영화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시는 걸 추천하는데 저는 솔직히 더 추천하는 거는 영화를 보지 말고 시나리오를 사서 읽으세요. PDF를 불법 경로가 아닌 정당한 경로로 다운받아서 아니면 구매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로로 여러분들 대본을 사서 읽어보세요. 매트릭스는 여러분들 진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작품인데 솔직히 영화는 그걸 다 못 담아내요. 영화는 그걸 다 못 담아내고 솔직히 영화가 책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영화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영화 평론가들도 자기네들은 일로서 영화를 볼 때 왜 영화를 그렇게 많이는 안 본대요. 그래서 자기네들 오히려 영화를 평론하기 위해서 책을 더 많이 보고 그리고 영화 평론가들이야말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영화는 영원히 책을 못 따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제 친구 중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는 되게 영상계에서 유명하고 막 포르쉐 타고 다니고 막 그런 애 있는데 되게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애 있는데 걔도 똑같은 말을 해요. 자기는 영상 만들 때 남이 만든 영상 절대로 안 본대요. 그거 보면 상상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지적으로 자기가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영감을 얻고 싶으면 무조건 그거에 관한 책을 사서 본대. 책을 한 3-4권 사서 보고 자기가 정보를 스스로 정리해서 그게 자기 머릿속으로 딱 표상화가 됐을 때 그거를 영상으로 표현한대. 그 대신에 남이 그냥 쉽게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고 소비하면 자기는 약간 전화가 되는 느낌이라서 영상이 더 안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매트릭스라는 그 텍스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매트릭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매트릭스라는 단어 자체가 수학의 행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행렬 수원 수투에서 요즘 배우나? 행렬? 2 곱하기 2 행렬 안 배우나? 어쨌든 진짜 많이 빠졌네.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매트릭스가 행렬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행렬이 있고 요 행렬들 사이에 뭐 곱하기 더하기 해서 연산해가지고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은유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인식하는 요 객관적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요 세계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진짜 외부 세계가 아닐지도 모른다. 디지털 방식으로 조합한 요 단순 행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요런 은유를 담은 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도 보듯이 인간이 머리에 이렇게 플러그가 다 꽂혀 있어요. 되게 좀 막 그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인간이 머리에 플러그가 딱 꽂혀 있고 어느 날 이제 네오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네오라는 주인공이 있고 이것도 이제 에너그램으로 하면 원이 되는 거죠. 유일한 한 사람 이라는 이 네오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일까? 뭐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되게 막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던 때에 이제 그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 진실이란 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없어. 실제로는 없고 다 환영이라는 거예요. 시야도 환영이고 소연이도 환영이고 이게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제 중앙 통제를 하는 기계에서 다 플러그가 꽂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전자 시스템을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너는 그래, 너는 그냥 딱 요 정도로만 살다가 죽어라 이번 생에는. 넌 여기까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프로그램을 해서 너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통합된 가상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 현실은 뭐냐? 인간은 다 플러그가 꽂혀 있는 채로 무의식 상태로 기계에다가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죠. 기계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은유를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건 대단한 아주 발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보통 이런 거 쓰면 좀 미치거나 그러던데요. 진짜 잘 표현을 했고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그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그 세상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화인데 결국에 여기서 요구하는 핵심이 뭐냐?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기계와 인간의 관계 양상을 묘사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머리에 플러그가 연결돼 있다. 머리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인간의 의식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기계가 인간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인간의 의식을 구성하고 또 양자가 통합이 된 관계인 거예요. 양자가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인간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어떤 물리적 현실도 기계와 인간이 통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에 이제 플러그가 꽂혀 있고 기계랑 같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 현실에서도 인간과 기계가 존재론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존재론적 통합, 존재론적이라는 단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존재론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인간이 또 인간의 의식도 기계와 통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이보그 같은 거예요. 인간이 그냥 기계랑 통합이 돼서 살아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상세계 속에서 인간은 가상세계를 현실로 인식하면서 살아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이 의식에 있어서나 어떤 물리적 실체에 있어서나 모두 통합이 된 그런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 가상현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 홍대 스타일로 글을 쓸 때는 서로 좀 겹치는 지점이 많은 제시문들끼리 연결을 지어서 이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 얘기를 먼저 했다면 인간이 기계와 교감을 더 하게 될 것이고 기계가 인간의 삶의 부분 속으로 더 들어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면 나에 대한 얘기로 이어져도 되지만 다에 대한 얘기로 이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둘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인간이 기계와 더 점점 더 통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감의 범위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범위가 확대되면 다와 같이 궁극적으로 둘이 신체적으로도 통합되고 의식적으로도 통합된 가상현실 사회가 도래할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별되는 지점으로 얘기를 들어갔는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인간과 기계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구별이 될 것이고 또한 인간에게는 이러이러한 능력들이 더더욱 요구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주면 될 겁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홍대는 여기서는 적어도 그냥 이분법적으로 통합, 분리 이렇게 그냥 양자 구도로 가서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가지 말라고 여기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경 같은 경우에는 이분법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대안적 관점과 고전적 관점을 두 가지를 주고 장경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그냥 하라는 대로 분류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면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단순 이분법으로 가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홍대에서 명시적으로 이분법으로 분류하세요 이렇게 안 주었으면 웬만하면 이분법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면적으로 이렇게 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지어서 하나의 주제로 통합시킨다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라를 봅시다. 마지막 라를 보면 어제 인간이 로봇에게 인간이 원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더라도 인공지능 스스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문단의 마지막 줄에 수많은 사람의 요구가 상충할 때 어떻게 통합되어야 할지를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인공지능은 여기에 있어서 도구를 보완해낼 수는 있지만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인간에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요구들을 통합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기계는 이렇게 다양한 요구를 통합하고 결정 내리면 종합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라면서 도구적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통합해서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가 없다. 뭐 주체성이 없다. 이렇게 주체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도 괜찮겠죠.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될 것이고 이는 여전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뭐 부차적으로 얘기해 준다면 이는 기계가 어떤 몸을 가지고 맥락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의 부재로 인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부차적으로 여기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기계가 몸이 없고 맥락적 경험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 판단 능력의 주체는 될 수 없다. 이런 말도 부차적으로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문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완성 답안을 쓸 때는 아까 우리가 9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 9페이지, 10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아까 홍대 스타일을 봤으니까 우리 전형적 스타일을 보면 진짜 일반적인 대학에서의 스타일은 그냥 진짜 가나다라를 각각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진짜 가나다라 각각 천천히 분석하면 돼요. 그냥 얘네들 사이에 연결을 굳이 지을 필요가 없어요. 홍대가 아니라니. 그래서 제가 일반적 스타일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해서 써놨죠. 가는 이러이러하다. 인간의 감정 상태와 맥락을 이해하고 데이터 산출을 통해서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일라일라 효과를 다루고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은 기계를 적극적으로 동반자로 교감 상대방으로 여기는 그런 관계 양상을 보인다. 나는 그러면서 인간이 기계와 구분되는 고유성을 여전히 가지는데 특히 고통의 극복을 통한 유연성과 창의성 이런 맥락적 경험은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 될 것이다. 다는 정교한 계산 능력을 갖춘 기계가 단순 교감을 넘어서 인간의 의식을 구성하고 물리적인 몸으로도 통합된 그런 존재론적인 통합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고 라는 인공지능의 어떤 계산 및 정보 처리 능력에서는 탁월하고 도구적인 가치는 지닐 수 있으나 어떤 사회적인 요구를 통합해서 상호작용을
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요구들을 통합하고 결정을 낼 수 있는 책임 주체 그리고 결정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체성을 결여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자가 여전히 구별되면서 상호 보완되는 관계를 암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각각 정리해주면 돼요. 다른 대학이라면. 근데 홍대는 이렇게 이 글을 아래 스타일로 변신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인간과 기계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학교에서 이런 문장을 쓰면 제가 쓰지 말라 그래요. 이런 건 좀 빼라 그래요. 홍대는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셔서 다른 학교 쓸 때는 이렇게 쓰지 말고요. 홍대 쓸 때만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인간과 기계는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 다, 라, 나 순으로 분석을 했고요. 각각의 제시문을 연결하는데 그 연결해주는 문장을 또 따로 썼죠. 그래서 이처럼 인간과 기계의 연결이 고도화되면 다의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완전히 공존하며 가상세계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 다음 문단에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고도화된 포스트 휴먼 시대에는 오히려 인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흐름을 전환시키는 문장을 넣어놓았고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을 지어서 약간 여러분들 100일장 글쓰기 하듯이 홍대를 좀 쓰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1번은 약간 100일장 글쓰기 하듯이 좀 써주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홍대에서도 여긴 문제 유형이 정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진짜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그냥 분리 요약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주면 그냥 분리 요약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의 공통 주제를 묶는 문장은 그냥 결론적으로 한 문장 정도만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보고 읽어내서 그 엑스트라로 좀 써내야 될 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판단 능력 기르려면 저랑 같이 집중적으로 홍대를 준비하려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집중적으로 직접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홍대 스타일. 그렇지 않으면 홍대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여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보면서 맨 처음에 이제 논술을 가르쳐볼까? 이러면서 이제 딱 처음 볼 때 맨 처음에 갔던 학교들이 한양대, 홍대였거든요. 그래서 막 쉣 이러면서 옛날 논술 못지 않은데?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다른 학교들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학교들별로 굉장히 경향성과 난이도 차이가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홍대, 한양대 이런 것들은 좀 색다른 의미로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잘 봐주면 좋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을 볼 텐데 2번은 다행히 홍대 문제가 이제 보통 2번 문제는 그렇게까지 다이나믹하게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2번 문제는 그냥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학교처럼 쓰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제가 답안을 구분해 놓지 않고 썼고요. 2번 문제는 보겠습니다. 항상 홍대는 항상은 아니고 자주 경제 관련 쟁점을 윤리랑 연관지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여기서도 마에 나오는 마 제시문에 나오는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 합리적 선택 예전에도 배웠죠. 여기서 굉장히 좋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번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요 합리적 선택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하나 옆에다 쓰는 게 낫겠네요. 얘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 바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사와 아에 나오는 값과 을의 사례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문제가 정상적이긴 한데 그래도 요구하는 게 많죠 또. 자 봅시다. 제시문 1을 바탕으로 합리성 개념을 바탕으로 뭐야? 일단 제시문 바에 두 가지 관점이 나와 있어요. 관점 1, 관점 2로 나와 있어. 그리고 이 두 관점이 모두 합리성과 관련이 있는 관점이겠지. 관점 1, 관점 2가 나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재밌는 게
사와 아의 사례를 그냥 각각 설명하라가 아니라 또 비교까지 하래. 그러니까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을 지어가지고 공통점, 차이점 찾아내고 홍대는 진짜 제시문들을 연결 지어가지고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걸 진짜 중요시하는 학교인 것 같아. 공통된 주제의식으로 묻고 공통점, 차이점 찾아내고 이걸 너무 좋아하는 학교야. 한 90%는 내가 보기에 7, 80% 이상은 이거 철학 교수님이 제일 발언권이 세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우리 막 예술과 자유의 정신이 넘치는 사람들을 우리 학교로 부를까 이런 생각을 매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관점 1과 관점 2를 바탕으로 사와 아에 나오는 밥과 을의 사례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우리 비교라고 하면 뭐 하는 짓인지 알죠? 비교라고 하면 공통점, 차이점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바탕으로 바와 바의 관점 두 개를 얘기한 다음에 또 이거를 가지고 이 관점에서 사와 아에 나오는 사례를 비교하시오.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시오. 합리적 선택 그리고 관점 1, 관점 2 이를 바탕으로 비교. 만만치 않죠? 자, 한번 또 제시문을 도식화를 해보겠습니다. 바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의 어떤 합리적 선택의 의미가 나온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도 홍대가 굉장히 여기서 또 포인트를 하나 숨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틀려라 하면서 교수님이 함정을 하나 파놨어요. 제발 좀 여기 빠져라 이러면서 구덩이 파놓고 막 집으로 가려는 그런 거 있죠.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합리적 선택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분명히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꼼꼼하게 독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봅시다. 시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에 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다 라고 하면서 합리적 선택 얘기가 나오죠.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에 어떤 대전제 조건 그리고 경제학의 대전제 조건이기도 하죠. 자원의 희소성이 있습니다. 자원의 희소성이 뭔지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보면 희소성이란 건 뭐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서 자원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라는 게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이아몬드가 왜 물보다 가격이 비싸요? 물이 다이아몬드보다 10배, 20배는 사용가치가 높잖아. 물은 인간의 생명도 살려주고 인간의 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용가치가 높은 요소인데 다이아몬드는 욕구가 너무나 큰 데 비해서 재화가 너무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물보다 가격이 비싼 거예요.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게 합리적 선택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소한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효율적 배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는 과정인 겁니다. 희소성 상황 하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그럼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나오죠.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후 대안들을 분석하고 각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파악해야 된다. 비용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따라서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편익이 비용보다 큰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편익과 비용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편익의 정의를 보면 편익은 경제적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효용이나 이득을 의미하며 금전적인 것은 물론 비금전적인 만족감 등과 포함이 된다. 편익은 금전적인 것과 비금전적인 것으로 나뉩니다. 비금전적인 것으로 나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물건을 샀다 아니면 이제 어떤 뭐 대학교 어느 대학을 선택한다 뭐 이런 거에 있을 때 이 대학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뭐 장래에 얻을 수 있는 뭐 연봉 테이블 아니면 뭐 수익의 차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의 차이 뭐 이런 금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비금전적인 요인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갔다라는 그 여러분들 안에 내재화된 그 신념 그리고 자신감, 내가 원하는 거를 성취했다라는 그 어떤 내면의 나에 대한 그 믿음, 자아 정체성 이걸 통해서 향후에 어떤 비슷한 문제점이 반복됐을 때 나는 위기를 극복하고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평생 지속되는 어떤 통일된 자아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 종합적인 심리적인 만족감도 이 편익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편익이라는 개념을 비용 편익 계산할 때 이 비금전적 요인을 계산하는 거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공유지의 비교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 비금전적 요인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으로 말을 하자면 방금 얘기한 그 명문대 여러분들이 명문대를 가야 하는 이유이자 대기업들이 명문대를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예전에 되게 유명한 헤드헌터 업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저한테 사람인으로 보내가지고 좀 내가 좀 뭘 버리고 싶은데 네가 좀 뭐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로스쿨 다닐 때 부업으로 이제 애들 취업 컨설팅 이런 것도 해줬거든요. 자소서 대신 써준 불법이니까 대신은 안 써주고 상당 부분 고쳐서 최종 마무리는 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취업 컨설팅해서 이제 막 승무원도 많이 합격시키고 대한항공이랑 다 합격시켜보고 그리고 뭐 그냥 웬만한 데는 다 합격시켜봤어요. 뭐 현대, 삼성 이런 다 합격시켜봤고 로스쿨 다닐 때 이제 글빨로 이제 해가지고 회사 리서치 해가지고 요즘엔 정보가 공유되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거든요. 회사 경험이 별로 없어도 그런 것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고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얘 좀 재밌는 애네, 얘 뭐 하는 애지 해가지고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헤드헌팅 2.0을 만들고 싶고 나는 너같이 좀 이렇게 좀 튀는 애를 좋아한다. 그래서 별로 업계에서 경력도 없고 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제 독특한 재능이 있어서 내가 좀 써먹고 싶은 인재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막 1시간 동안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거절은 했지만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굉장히 저한테 고마운 제안이었죠. 그런 분이 저한테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일이었는데 뭔 얘기하다 그분이 이제 자기가 쓴 책을 줬는데 그러니까 헤드헌팅을 하다 보면 그분이 이제 외국계 리테일, 외국계 금융회사 이쪽으로 많이 그 취업 알선을 시켜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팀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계 기업은 학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스카이가 아니면 솔직히 취업이 예전엔 거의 어려웠는데 요즘엔 그 사람이 이제 많이 좀 바꿔놓고 해서 그 경향성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학벌주의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외국계 대기업들이 어떤 애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면접자를 뽑아봤는데 그냥 똑같이 다 스카이더라는 거야. 그냥 진짜 안 보고 뽑았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보니까 스카이더라는 거야. 70~80%가.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기업 인사팀도 솔직히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 엄청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 매년 인사 조직 인사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만 몇십억씩 써요 매년. 그렇게 쓰는데 명문대생들이 진짜 잘하지 않으면 명문대생들을 계속 뽑을 이유가 없거든. 걔는 바보가 아닌데. 그게 실제로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뭘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그거라는 거예요. 명문대생들은 솔직히 명문대 갈 때 쓴 지식을 회사에서 쓰겠어요? 나는 솔직히 대학교 4학년 동안 배운 지식 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써본 거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경제학 썰 푸는 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사회생활 할 때 스킬은 학교 성적표에서 요구된 스킬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일부분을 구성하긴 해요. 약간의 연관성은 있는데 솔직히 완전히 달라. 공부 아무리 잘했어도 서울대 나왔어도 그냥 그지로 사는 애들 있거든. 정부한테 돈 받아 먹으면서 기능론적으로 진짜
좀 약간 마이너스 인간적으로 사는 애들이 많거든. 서울대 나오고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그런 스킬하고 인생에서 잘 사는 스킬하고는 많이 달라요. 인생에서 잘 사는 스킬들은 여러 가지고 어떤 암묵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생존 스킬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리고 적절한 사회생활의 스킬. 우리 저번에 진화론 하면서 배웠던 그거 있잖아요. 협력과 배반의 원리. 나는 기본적으로 잘해주는데 얘가 조금만 선 넘으면 나는 국물도 없다. 이런 좀 적당히 겁도 주고 적당히 이제 호의도 베풀어주고 이런 호혜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다 몸에 체화가 돼 있어야 그게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좋은 성적표가 된단 말이야. 그게 사회생활 스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셜 스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뭐 인성 좋고 막 착하고 이런 게 소셜 스킬인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솔직히 무시당합니다. 사회가 무시당하고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명문대생들이 공부라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많이 쌓였다라는 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공부라는 과정에서 얻는 그 암묵적인 스킬들이 삶에서 중요하거든. 위기가, 멘탈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긍정적인 해석으로 극복을 해내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플랜을 세워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하나하나씩 이뤄가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진짜 건강관리도 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내 자기관리도 필요할 거고 어떤 선택들을 선택하려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법칙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포기의 가치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희생의 가치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물론 아까처럼 서울대 나오고도 그런 인간들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명문대생들은 그게 갖춰져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런 자질들을 기준으로 뽑았더니 명문대생이 70~80%였다는 거예요. 그게 비금전적 편익을 얘기하려고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이제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푸고 영어를 잘하고 그게 성적표의 중요한 요건이 되지 않아요. 그건 기본 스펙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과 어떻게 교류해야 되고 특히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영역에 괜히 들어가서 허우적대지도 말고 내가 잘하는 걸 진짜 잘 개발해서 그리고 나에게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만나서 그 사람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잘 붙잡아야 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통찰을 얻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수학은 나도 지금 수학 다 까먹었어요.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대학을 가면서 얻어야 될 것들이에요. 기업이 찾는 것들입니다. 비금전적 편익을 많이 얻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고 비용은 뭐냐? 비용은 여기서 나와 있죠. 선택을 실행하는데 드는 돈, 시간, 노력 등과 플러스 뭐냐?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투입한 자원이 있고요. 투입한 자원, 돈, 시간 이런 것들이 있겠죠.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 용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이 용어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플러스 기회비용이라는 것까지 같이 계산한다. 경제학에서는 이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회비용이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높은 것이라고 나와 있죠.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높은 것이 기회비용입니다. 뭔 소리냐 이게? 하나의 간단한 예를 볼게요. 간단한 예를 보면 이거예요. 아니 왜 내가 포기한 다른 대안, 내가 뭐 쓴 돈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대안의 가치를 내가 왜 비용으로 지급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인데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놓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입장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이번 1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간다. 대학에 간다.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는 공부를 포기하고 그냥 바로 뭐 그런 친구도 있죠. 공부를 포기하고 그냥 고졸로 바로 일을 시작한다. 그냥 취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요즘에 중요한 선택지 중에 하나로 많이 대두가 돼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복을 받은 친구들은 이제 경제적 지원을 집에서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집에서 경제적 지원을 안 해주면
자기가 대출 받아가지고 대학 다니는 애들도 있거든.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대학 졸업하는 순간 1억에 가까운 빚을 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경우에도 대학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려면 과연 비용 편익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요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요 기회비용을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라 그러고요. 기회비용을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라 그러고, 이렇게 진짜로 들어간 돈, 진짜로 들어간 시간, 실제로 우리가 투입한 비용을 우리가 명시적 비용이라 그럽니다.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을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를 그려볼게요. 대학 가는 것과 강취직의 편익과 명시적 비용 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비록 대학에 졸업할 당시에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학을 다녀야 될 경우에는 비록 진짜 졸업 당시에 1억의 빚을 지고 시작할 수 있어. 명시적 비용이 대충 1억이라고 치자. 그리고 편익은 경제적 편익과 비금전적 편익을 다 포함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얻을 소득의 차이, 이런 것들도 편익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미래에 얻을 편익의 차이를 뭐 이자율로 이렇게 대충 나누면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보고, 그래서 뭐 미래에 얻을 뭐 금전적 소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금전적 소득 이렇게 쓰고, 플러스 비금전적인 거, 여러분들의 자존감, 평생에 걸쳐서 자기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자아의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총 환산을 해봤을 때 대충 4억의 가치가 있다고 쳐. 이렇게 비용 편익 관계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편익 4억 원, 명시적 비용 1억 원이니까 4억 원에서 1억 원 빼서 3억 원 나오니까 이건 이득이네? 개이득? 대학 가자? 이렇게 바로 나올까요? 그렇게 바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비교해 볼 때는 뭐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순편익 3억이네? 근데 이게 얘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순편익보다 더 클까?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얘랑 얘 빼서 플러스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얘보다 나은 선택인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계산하기 위해 도입한 게 이 기회 비용이라는 겁니다. 날려버린 기회를 비용으로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강취직할 경우에는 뭐 명시적 비용이 없다라고 치고, 이 경우에는 편익이 한 2.5억 정도라고 쳐요. 그러니까 뭐 대충 여러분들 한 4년 일찍 취직하는 거니까, 4년 일찍 취직해서 좀 뭐 적금도 모아놓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로 인해서 장래에 얻을 수 있는 편익이 2.5억이고 명시적 비용은 일단 없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여전히 대학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려면, 보자, 얘랑 얘 빼면 3억이지, 얘랑 얘 빼면 2.5억이죠. 그러니까 얘가 더 나은 선택이잖아요. 그거를 저 기회비용 개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를 붙여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을 뺀 게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이야. 근데 얘를 날려버린 기회까지 비용으로 계산하면, 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을 가치를 비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비용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면, 그러니까 1번 편익이 요 명시적 비용 플러스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면, 그러면 대학 가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 되잖아요. 그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원시적인 사고고, 우리는 다른 대안이 가진 가치에 비해서도 얘가 더 높은가, 요거를 걱정하는 거잖아. 그거를 걱정하려면 얘에서 얘까지 비용으로 계산해서 날려버린 기회의 가치까지 비용으로 계산해서 뺐을 때 0보다 크면, 뺐을 때 편익이 요 두 개의 비용보다 크면, 이거는 얘보다 더 나은 합리적인 선택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비용 개념에 날려버린 다른 기회까지 비용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까지 빼도 여전히 편익이 높을 때 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까지 뺐을 때 만약에 0보다 적게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취직을 해야죠. 0원보다 크긴 하지만 그냥 취직을 했을 때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는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까지 비용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알아야 돼요.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어떻게든 해결하세요. 올해 안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명시적 비용과 기회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바에서는 이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사상에 기반한 정의관이 나와 있는데, 한쪽은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사상이고 한쪽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사상인 겁니다. 우리 이 대립구도는 예전부터 많이 봤었습니다. 많이 봤었지만 여러분들이 역시 독해를 통해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거를 제시문에 근거로 답안에다 근거로 써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되고요. 봅시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는 사상이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타인이나 사회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솔직히 말해서 좀 멍청한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비판할 때는 이렇게 비판해요. 자유주의는 자유 말고 말하는 게 별로 없다. 이거는 그냥 텅 빈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머리가 텅 빈 사람들이고요. 자유주의를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나도 자유주의가 완벽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그 비판은 완전 머리가 텅 빈 비판인 겁니다. 왜냐? 자유주의가 얼마나 깊은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온 사상인데 그 정도 얘기밖에 안 하겠어요. 자기가 1초 만에 생각할 수 있는 얘기밖에 안 하진 않겠죠. 자유가 중요한 궁극적인 근거가 뭐야? 여기서 자유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죠. 인간은 존엄하고 따라서 자유를 존중받아야 되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바로 자유의 중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개 돼지도 아니고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면 내가 어떻게 존엄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여야만 인간이 다른 존재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존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누가 그냥 조종하는 대로 내가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인간은 존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다면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된다. 이게 자유주의의 대전제인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자유주의를 그냥 비판하는 인간들은 바보입니다. 물론 자유주의를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알고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자유를 존중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 자유를 어디까지 존중받아야 되느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도로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게 자유주의의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유주의의 또 다른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여기 개인적 이익의 추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증진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로 인해서 공동선이 실현된다. 자유주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요거에 대한 비판은 솔직히 타당한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올바른 선택이 항상 집단에게도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지진 않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비판하는 건 타당해요. 어느 경우에는 타당해요. 그래서 이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최적 선택이
공동선 증진에 이바지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공동선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게 공동선에도 좋고 인간의 존엄성에도 부합하는 가장 정의로운 사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맹점은 있죠. 저도 솔직히 90% 자유주의자고 10% 공동체주의자지만 솔직히 자유주의가 완벽한 사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약간 뭐라 그러지? 너무 그냥 완벽한 그림을 그려놨듯이 막 옛날 전통 그림 보면 되게 너무 모든 게 완벽하잖아. 그런 것처럼 좀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긴 있거든. 근데 실천적으로 적용해봤을 때 공동체주의를 입 밖에 자주 꺼내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인간이었던 경우가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주의를 어느 정도 믿는 거는 괜찮은데 나도 10%는 공동체주의를 믿는데 나도 공동체의 서사 속에서 개인이 형성된다 이런 건 맞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공동체주의를 너무 입 밖에 자주 내는 인간은 여러분들 믿고 하시면 됩니다. 진짜 제 말을 이건 좀 믿으세요. 공동체주의적인 얘기를 진짜 항상 그런 얘기 한다. 사람은 이래야지. 정의로운 건 이런가. 이런 말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뒤가 구린 거예요. 100%입니다. 이거는.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근데 손해보고 믿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제가 돈 주고 배운 교훈이니까 여러분들 공짜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노자도 그렇죠. 노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덕경에서. 너무 인과 의, 효 이런 거를 자주 얘기하는 인간은 좀 이상한 인간이다.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공동체주의는 우리 알죠? 알지만 우리 독해를 통해서 조금 더 도식화를 해보자는 거예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인간의 삶이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그렇죠? 공동체주의의 출발점은 개인이 원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서사,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거를 항상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란 공동체적 관계와 서사 속에서 존재한다. 요거를 깔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로 이어지냐? 이렇기 때문에 개인은 공동체적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역할과 의무를 지닌다. 나는 나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선생이고 누군가의 학생이고 누군가에게는 몰라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누군가의 뭐 친구고 그런 관계망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의무와 기대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기대, 공동체에 대한 역할과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타고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이런 거랑 독립돼서 완전히 합리적인 개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공동체 속 역할과 의무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공동체 속에서 존재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해. 그러므로 나에게는 어떤 이 관계에 따른 역할과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마땅히 해야 할 응분의 역할과 의무를 다 하는 게 가장 내게 요구되는 정의로운 선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는 근본적으로 이런 역할과 의무, 공동체주의는 어쩔 수 없이 마땅히 해야 할 마땅한 의무, 이런 당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위, 의무, 이런 개념을 공동체주의는 어쩔 수 없이 강조해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반할 경우에도 의무가 우선시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공동체주의예요. 반면에 자유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인간이 합리적 선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최적 선택을 내릴 권리가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도 공동선을 증진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우선시하는 것이고요. 공동체주의는 합리적 선택을 무조건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가지는 역할과 의무가 제일 중요하다. 만약에 그것이 합리적 선택과 충돌한다면 의무를 따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의무론 결과론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 사아에 대한 이걸 바탕으로 한 해석, 어떻게 답을 써야 될지는 제가 예시답안에 실어놨어요. 이거는 우리 예시답안 17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이나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본 글 형태로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제시문 마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 그냥 설명하고, 저 비용 편익 요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바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관점 설명한 다음에 바로바로 그냥 적용시키면 됩니다. 뭐 엑스트라로 막 이제 억지로 어거지 결론 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포인트가, 여러분들 사는 명백하죠. 여기서 또 홍대의 고약한 지점이 아주 드러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이거 못 괴롭혀가지고 안 달라는 학교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사에서 보면 사는 우리가 보기에 딱 봐도 그냥 경제적, 자유주의적, 합리적 선택이죠. 자유주의적, 합리적 선택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니까 2021년에 갑자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니까 뚝 떨어졌다. 태양광 발전 사용량이 뚝 떨어졌다. 라고 해서 결국에 인간이 비용 편익을 고려해서 이 금전적인 지원금 감소로 금전적인 비용이 이 명시적 비용이 커져서 총 비용이 커졌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합리적 선택에 따라서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보조금 태양광 발전을 줄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합리주의적, 자유주의적 선택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다만 우리 여기 채점 기준표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텐데 16페이지 가서 보면 R을 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고 해가지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및 정의관의 올바른 적용, 여기다 35점이 부여가 되어 있죠. 35점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순히 그냥 맨 위로 올라가 보자. 비용과 편익의 비교 과정을 서술하지 않고 합리적 소비로 단순하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 낮은 점수 부여, 윤리적 소비가 아니므로 합리적 소비라고 판단 내리는 경우 정답 아닌. 그러니까 태양광 보조금 중단하니까 이거 태양광 발전 안 했네요. 이거는 합리적 선택이에요. 이렇게 하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비용 편익 분석 과정을 서술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고, 이 태양광 지급 과정에서 보조금이 감소한 거는 비용이 증가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 비용 증가로 인해서 편익보다 비용이 커져서 이 중단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이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것이고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논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결론만 딱 편익 비용 그러니까 포기했으니까 돈 안 주니까 포기했네. 자유주의적 이렇게 쓰면 점수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홍대는 이 논증 과정을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논증 과정을 쓴다고 해서 너무 장황하게 쓰면 또 안 돼요. 키워드 위주로 써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사는 명백합니다. 그래서 논증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면 돼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라는 답 자체는 명백한데, 아가 진짜 이거 보면서 내가 그냥 이거 보면서 참 감탄을 했습니다. 교수님들 진짜 마지막까지 긴장을 안 놓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는요 정상적인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들 같으면 그냥 사가 자유주의면 아는 그냥 공동체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 그냥 떨어지게 해요. 경희대, 외대, 성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한 개가 자유주의면 한 개는 그냥 공동체주의로 줘요. 그게 매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상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홍대에는 그게 없습니다. 매너도 없고 상도이도 없습니다. 그냥 잘 쓰는 놈 와라 이겁니다. 그냥 아는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하고, 왜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자유주의는 비용 편익 분석에 따른 합리적 선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편익이라는 거에는 뭐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금전적인 거 플러스 비금전적인 효용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아까도 얘기했고 전에도 얘기했고 늘 얘기하지만 공동체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의무입니다. 의무. 개인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의무를 지키는 게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결과에 상관없이 의무를 지키는 게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의 관점을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바로 잠시 돌아가 봅시다. 홍대가 얼마나 독해력을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아의 마지막 줄, 일반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30%가량 높은데
을은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환경 보호에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저탄소 구매를 구매한다. 환경 보호에 참여한다는 생각,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자유주의도 될 수 있고 공동체주의도 될 수 있다라고 답을 써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써줘야 돼요. 합리적 환경 보호에 참여한다는 그 생각이 내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있다는 그런 자의식과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 나의 소비 행위에 대한 그런 비금전적 효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자유주의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가 답이 됩니다. 반면에 이 환경보호에 참여한다는 명목을 나에게 주관적인 효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면 이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기반한 것이다. 그래서 이 환경보호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양가적 해석이 가능하다. 둘 다 써줘야 점수가 완전히 부여됩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완전히 처음 보는 구분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우리 예전에도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지만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기반하는 경우가 있고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기반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 롤스와 샌델의 사례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미 예전에 여러 번 한 구분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있고요. 똑같이 복지의 중요성, 약자 보호를 얘기하지만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이를 얘기한 사람이 롤스예요. 자유주의 입장에서 롤스 여기다 씁시다. 그러니까 우리 롤스와 샌델의 구분 예전부터 계속 봤었잖아요. 샌델은 왜 복지를 찬성해? 복지에 찬성해요. 샌델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샌델이란다. 롤스는 일단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우리 저번에도 봤었죠? 요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플러스 기회균등의 원칙, 요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롤스는 개인은 다 온전하게 자유로운 존재로서 사회 계약을 맺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의 베일이라는 이 안대를 쓰고 우리가 저 다음 생애를 노리면서 천상계에서 막 토론을 하는 거야. 요만한 천사들을 막 움직이면서 우리 어디에 태어날까? 어떻게 태어날까? 사회의 규칙은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사회 계약을 맺는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게 가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사회에 대해서 공정하다라는 타이틀을 부여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일단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요. 결과는 불평등해질 수도 있어. 근데 다만 그 결과의 불평등이 어떤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되냐면 차등의 원칙. 가장 약한 사람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때만 결과의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 같은 그 엄청난 부의 격차가 있는 자본주의 경제가 정당화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경우에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제일 밑에 있는 사람도 더 잘 살게 될 때. 그럴 때만 결과적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 차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 왜? 왜 그게 공정하다고 하느냐? 우리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가상적인 사회계약 상황에서 도출된 이 두 가지 원칙. 그래서 롤스는 똑같이 약자 보호,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대 혜택 부여, 약자 보호를 얘기해요. 미국 민주당의 복지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자란 말이야.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면 안 되고 개인이 온전히 자유로운 그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샌델은 그렇지 않아요. 샌델은 공동체가 우선인 사람입니다. 샌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회계약 같은 상황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원자적 개인관을 가정한 거고 그런 개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애초에 이렇게 얘기해요. 대신에 개인은 어떤 공동체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한 부분이고 구성원일 뿐이고, 그럼 우리는 어떤 논의를 해야 되냐?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공동체가 어떤 의무, 미덕,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공동체가 표방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포용성, 다양성, 그리고 어떤 기회의 증진이라는 이런 선의의 가치들을 증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공동체적 미덕을 위해서 복지를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정반대의 근거를 가진 경우를 우리 예전에도 봤었어요. 마찬가지 구분인 겁니다. 환경 보호에 참여하는 것도 샌델 같은 공동체주의자 입장에서는 그게 마땅히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맞는 방향이고, 개인은
그게 합리적이건 아니건 간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거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이 아니야 개인의 입장에서 그게 윤리적 소비가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이런 선택을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런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그래서 똑같은 결론이어도 다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걸 제시하고요.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문장화할지 여러분들이 예시답안을 보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필사를 한번 해보고 분석도 옆에다 잘게 분석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장을 구성해야 될지 논리를 쌓아 나가야 될지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오늘 또 이제 주말에 한번 더